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참 방송인, 그리고 혹자들은 개그맨으로 오해도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개혁 운동가시죠.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1월 24일자로 이제 목사가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아직 우리 교인들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교인들 투표도 합니까 거기? 예, 투표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라 이런 차원의 투표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통과하면은 11월 24일자로 목사가 됩니다. 예. 목사 시험 공부를 절에서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이 저기 오창석이가 지어낸 그 낭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이제 절밥 먹고 내가 또 너의 목사 고시 합격을 위해서 108배를 드리겠다. 108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스님도 계셨고. 절에 와서 목사 고시 준비하라 이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김 목사님은 종교 간 화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게. 또 서로 그 어떤 그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지 왜 반목하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갈수록 또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럴 때일수록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인들끼리는 위아더 월드 해야 합니다. 위아더 월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금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언론인이시죠. 유사 언론인입니다. 우리 저 평화나무가 등록된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실상으로는 그런데 저 자신은 이제 유사 언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낙에 또 그 열심히 언론고시 보고 합격하신 분들께서 김용민이는 언론인이 아니라 선동가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중동은 선동 안 하나요? 그놈들이야말로 진정한 선동가죠. 그렇죠. 그들에 비하면 제가 선동하는 건 그야말로 조족지열입니다. 조족지열. 어쨌든 저는 그 친구들하고 좀 다른 존재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 너희들 언론인 해라. 나는 유사 언론인 하겠다. 유사 언론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개그맨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그맨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분들은 장인입니다. 예술인이고. 이게 사실은 울리는 건 쉬운데 웃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이 코미디언 개그맨들은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리스펙하기 때문에 감히 그분들을 닮았다, 그분들하고 그 캐릭터가 비슷하다 이 말은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누를 끼치는 거라서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다만 그 예전에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경쟁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노근. 이노근. 그 형님이 저를 막 디스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김용민은 정치인이 아니다. 코미디언이다. 코미디언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상대 후보가 나를 막 열심히 디스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2016년 총선에서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축 낙선해가지고 제가 그 화환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속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MC 장원이나 강성범보다는 내가 더 재밌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의 칼라와 캐릭터가 있고 저는 또 저 나름의 어떤 칼라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덜 웃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업계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후반기부터 사람이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웃음을 잃었다, 유머를 잃었다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웃음과 유머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사적인 질문 마지막은 제가 좀 비수를 꽂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에게 주진우란? 이거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난 주진우 기자에게 그 사적인 원한도 굉장히 큽니다만 저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사적인 원한을 스스로 그냥 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주진우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거든요. 네. 그걸 저한테 자랑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네. 아주 많다고요. 예전에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윤석열 무속 논란 열심히 보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추진우가 오래전부터 윤석열, 김건희의 그 무속 심취를 알고 있었다. 아니 지가 먼저 까야지 왜 남이 까니까 그제서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다 까기 바랍니다. 다 까서 얘네들 침몰시키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 세 사람의 비밀을 다 오픈하고 윤석열 정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 그러면 용서됩니까? 용서 정도가 아니죠. 뭐 제가 용서하든 안 하든 국민적 영웅이 될 겁니다. 뭐 그러면 기꺼이 저도 박수를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주진우 기자가 이 화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주진우가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화해의 날은 윤석열 퇴진의 날. 네, 그렇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지금 뭐 윤석열 슬쩍슬쩍 디스하면서 그 행위 자체는 진정성이 없어요. 민주시민들한테 호객하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무슨 뭐 책을 낼 일이 있나, 영화를 발표할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자꾸 뭐 강연 활동, 뭐 SNS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SNS는 평소에 저처럼 수만 번 쉬고 글 하나 올리고 이런 그 평소에 이런 SNS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이걸 통해서 이제 진정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데 요새 다시 글을 하나둘씩 올리는 거 보니까 뭐 또 곧 책을 발표하나 영화를 발표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회적 기여보다는 상업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민주당을 감시하는 SNS 활동을 조금 뜸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그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누가 몇 명 올렸는가, 몇 번 올렸던가, 뭐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에 대한 제가 그 견제구 얼마나 많이 날리는데요. 오늘 또 견제구 정도가 아니라 또 조언도 하고 오늘 아침만 해도 민생경제회의 했잖아요. 80분 동안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하고 그 종편 이런 데서 다 중계했단 말이죠. 민주당이 방송사에다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간 달라고. 그렇네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토론회 중계하니까 그 한나라당에서 우리도 시간 달라 해가지고 뭐 토론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혼자 이회창 씨가 나오고 그 여러 방청객들이 나오고 개그맨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뭐 문답하는 그런 시간을 똑같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회창 씨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하고 스트레칭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그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이가 집권했을 때 그때 이제 주례 연설, 라디오 주례 연설 했을 때 그때 민주당도 우리도 시간 달라 해가지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그때 그 다른 날로 해가지고 주례 연설을 했었어요. 이번에 80분 달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비교하면은 진정한 수권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가 더 국민에게 신망을 받는 지도자인지 시청률에서 가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윤석열이 보세요. 실실 쪼개기 나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 일절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이런 윤석열하고 진짜 디테일하게 경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참신하고 또 탄탄한 대안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민주당은 이건 5%는 올린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경제회의 보면서 모든 부처를 산업부로 다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수준이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땅 파러 가면은 경제가 발전한다 수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노동자 생활을 뭐 1분이라도 했으면은 그런 말 조금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뭐 노동을 해봤어야죠. 저는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자 생활을 안 해봤다.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뭐 군대야 뭐 이재명 대표도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못 갔다 오셨으니까 뭐 그것까지 뭐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 생활 집 발표도 보고 그리고 늦게 가면은 야 나 불이익 당하겠지. 그리고
월마다 들어오는 월급에서 세금 떼어지는 이 뼈아픈 그런 체감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 민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민생에 대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지. 예. 사실 민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소주 말고는 뭐, 소주값이 얼마인지 그거는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관심 없겠다. 다 스폰서가 사줬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퇴진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탐사인가요? 그 회사 이름이? 더 탐사. 더 탐사 언론사 대한언론 더 탐사에서 발표했던 이 청담동 네. 술자리 의혹.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죠? 그 박지정 교수님, 그러면 그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뭔 잘못을 한 거예요? 술이야 마실 수 있지. 네. 뭐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해충돌에 그렇지.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요. 청담동 그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김현장, 예, 김현장 로펌 사람이다. 또 김현장 변호사들 상당수가 또 이번에 판사로 임명. 판사로 가기도 하고 이번에 또 국정원 그 기조실장이 다시 바뀌는 사람이 간다고 합니다. 예, 김남우, 김남우 검사, 전 검사. 그리고 대통령의 품위 유지의 의무, 공직자로서의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위반될 수 있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또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또 도어 스태핑 때 가짜 뉴스다.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이걸 규명해야 합니다. 이거 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거 한 몇 달치 정도의 정치 공세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이 망가졌어요. 그 의혹을 제기하면은 진실로 가야 되는데 정쟁으로 그냥 가버리고 끝나버리는. 그걸 또 이 덮으라는 세력들의 테크닉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좀 간단해요. 이 사안은 한동훈이가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저 한동훈 난 너 믿어줄게. 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 한동훈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한동훈이가 이거 결백하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자기가 뭐 그 시간에 뭐 날이 특정됐잖아요. 7월 20일하고 21일 그 무렵, 그 무렵 그날 밤에 청담동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미 또 얘기한 게 있어요. 10년 동안 청담동을 가본 적이 없다고. 이거 차량이나 뭐 혹은 휴대전화나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규명될 수 있잖아요.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밝히면 됩니다. 그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걸 딱 보여주고 그리고 공세를 퍼부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래. 이러면 누가 한동훈 말을 믿습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관용 차량 타고 갔다면은 관용 차량의 운행 일지라든가, 그다음 또 그 기사의 증언이라든가, 운전기사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되죠. 지금 저 한동훈 밑에서 일하는데 뭐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죠. 휴대전화만 까도 돼요. 뭐 물론 휴대전화를 그 뭐 2개, 3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딴폰 갖고 야 그날 없었잖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휴대전화는 주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 또.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뭐 아니다. 뭐 김의겸 의원이 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게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분노가 침입니다, 사실. 사실 이거는 뭐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을 걸 일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거기 가서 또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는 거고 뭐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의혹은 이거 규명해야 합니다. 규명을 해야 되고 또 한동훈 씨, 그거 난 당신을 믿고 싶어. 그러니까 증거를 좀 제대로 까보라고. 증거를 까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정권은 말이죠.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러는 게 힘자랑이거든요. 야, 뭐 지금 니들이 진실을 얘기야. 진실은 만들기 나름이야. 우리가 진실을 만들 능력이 있어. 왜냐? 수없이 많은 그 증거 조작, 수없이 많은 증언 조작으로 엉뚱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감옥 보내고 이랬던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제발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21세기의 첫 아시아의 무혈혁명을 일으킨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진실 규명이 되면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에 뻥친 게 드러나면은 그만둬야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놈들은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 네. 정확하게 퇴진입니까? 탄핵입니까? 퇴진입니다. 퇴진입니까? 탄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탄핵이 제일 쉽죠. 네. 네. 또 가장 현실적이고. 퇴진이라는 것은 본인이 물러나 줘야지 퇴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야라는 표현을. 그럴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그때도 이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가 돌아가지 않아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잘 안 돌아갑니다. 겁이 많아요, 이 인간이.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도 겁이 많고 그러니까 야당한테 깽깽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하고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다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야당 그 사정하는 거 이것도 다 두려움의 표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이 단체로 등을 돌려가지고 10% 미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국정 운영 못하죠. 아마 그러면 바로 하야하진 않고 저 수박들하고 내각제 기원 논의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 수박도 그땐 깨야지. 이 내각제 니은만 얘기해도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래서 저나 변희재 대표나 열심히 내각제 운운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또 저희 뜻에 또 이제 그 공감하시고 우리 진표영님, 김진표 형님 자꾸 개헌 얘기합니다. 근데 개헌이 어떤 개헌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개헌이 다 똑같은 개헌입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있고 내각제가 있고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각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내각제는 아닌 것 같고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큰 차이 없지, 대통령은 그 국민이 투표해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총리한테 이야기들이 모든 권한을 넘기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변형된 내각제일 수도 있죠.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뭐 까불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상은 내각제 개헌은 안 됩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각제 못 한다고. 내각제 하면은 여론조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국민 투표도 없이 개헌하려고 그러는데 진표 형님. 그만하세요. 좀 이제 뭐 국회의장 한 번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뭘 자꾸 이렇게 야심이 있으셔.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지만은 지금 기득권화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구조가 아니 되죠. 국가원수를 뽑을 권한을 그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걸 뺏어서 국회의원들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안 되죠. 내각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 엘리트가 국민들 속에서 뽑아지는 정당이 구조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되는 거지. 지금처럼 명망가들에 의해 가지고 엘리트들 몇 명 이제 선별적으로 자기 편한 사람 찍어서 국회의원 시켜주는 구조에서는 그냥 그 담합 구조예요. 지금 지역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마당이란 말이죠. 깃발만 꽂아도 그냥 다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각제를 한다? 이러면 그 기득권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그 통째로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진영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제가 했던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원리 같은 것들을.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퇴진시키겠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다시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에요. 다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야당에 대해서 좀 무차별적이고 정말 야만적인 그런 털기를 지난주 또 이번 주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작 이거밖에 못 올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보여주면요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못 보여주고 무력함을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볼 때 그 100점 만점인데 지난주에 27점 받았고 이번 주에 30점 받았으면은 큰 폭으로 점수가 오른 겁니까? 여전히 낙제점이에요. 그렇죠. 네. 뭐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지지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하는 국민의 비율이란 말이죠. 60%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70%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저는 이 한 30% 되는 윤석열의 고정 지지층 이들 중에 한 10%는 윤석열이가 야 힘이 빠졌구나.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구나 하면은 10%는 그냥 빠진다고 봅니다. 빠진다. 네. 이 30% 지지율은 두부 지지율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20% 빠지고 그래서 10%대로 떨어진다? 이거는 0%대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탄핵될 때 9%, 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그 정도 지지율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정이라든가 또는 뭐 비리 또는 어떤 뭐 개인적인 뭐 문제점들 예를 들면 무속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까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우리 국민들은 그 이 국정에 무속이 개입돼 있는 거는 참지 못합니다. 그 아마 윤석열은 천공하고의 네트워킹이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그럼 뭐 폭삭 가라앉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뭐 제가 왜 탄핵 대신에 하야냐 퇴진이냐 국민들이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 끌어내릴 때 그 퇴진은 굉장히 값진 퇴진이 됩니다. 근데 탄핵 저는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평소에 느끼는 거는 김용민 이사장님의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뭐 제 나름의 어떤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좀 너무 무리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느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이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회 탄핵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윤석열 퇴진은.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써 그 하늘이 막 뒷받침하시는 이 백성의 힘으로써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마 제 종교적 그 어떤 신념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 2016년 탄핵도 그랬습니다. 탄핵이야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과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 반란표들이 합쳐져서 230표 가까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탄핵 소추됐던 것인데, 근데 그들이 만약 그들이 국회의원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한 탄핵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리로 나온 국민들, 어마어마한 국민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와가지고 촛불 들면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그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한 달 전만 해도 2016년 11월만 해도 어땠습니까? 김종인, 손학규, 이 영감님들이 또 김병준, 이 영감님들이 그 저기 뭐 총리하겠다. 책임 총리.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던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거국 내가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죠. 저기 김치국 마시던 그 형님들, 그 어르신들. 정말 그때는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홍석현도 있었나요? 네, 홍석현은 아니었군요. 어쨌든 그렇게 이거 뭐 질서 있는 퇴진 해야 된다.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이 노털들의 그 욕망이 꿈틀댔었다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밀어냈습니다. 그 노털들 치워버리고 탄핵 소추하라.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됐던 것이죠. 지금 2016년 11월에 그 노털들이 2022년에는 내각제주의자들, 이원 집정부제 주의자들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기 단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타도 열기 속에서 수저를 얹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느껴집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은 탄핵이에요. 아니, 국민들은 타도예요. 타도. 근데 제가 진짜 김용민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게 2016년 탄핵 때도 반헌법적이거나 위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부정비리 이런 것들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샀다라는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김 이사장님은 무속,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무속적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적인 그 신념하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극단적인 위험으로 작동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최순실이 뭐 무속이 컸지만은 그것만으로 탄핵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국민들은 그렇죠.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박근혜 씨를 뽑았는데 박근혜 아닌 다른 사람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그 탄핵의 근거가 됐던 태블릿 PC의 진실성은 이 변론으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박근혜는 세월호 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그런 능력과 의지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출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보고요. 2016년에 마침내 이게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짐작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영향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더 훨씬 심한 것 같죠, 그죠? 아주 매우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이 김용민 TV 많이 나오시는데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고위 검사들로 갈수록 이 무속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고등 종교를 두고 왜 무속 그렇다는데 그런데 빠질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고등 종교는 사회적 책임,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이 주술적 무속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메시지가 하나예요. 기복적인 것밖에 그렇지. 없구나.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출세시키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도 아니야. 내세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세에서 대박나게 돈, 해주겠다. 권력 그럼 눈에 드러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달콤합니까? 불량식품 같은 거죠. 주술적 무속 종교. 저 자신은 타종교,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격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게 사회윤리나 그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도외시한 현세에서 복 주겠다, 대박 나게 하겠다. 이거는 사교라고 봅니다. 사교. 이런 거에 그 사회가 휘둘리고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휘둘리면은 그 나라는 망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용민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의문이 풀리네요. 저는 사실 김용민 이사장님과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탄핵이잖아요. 탄핵파인데 탄핵이 가능하겠습니까? 탄핵이 가능한 이제 정치 구도를 짜내야 된다라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죠. 저는. 아니 결국에는 탄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 입장은 또 그건 아니에요.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힘을 받은 탄핵 세력이 정치권 내 탄핵 세력이 윤석열이를 탄핵해서 내쫓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접근 방식을 국민들의 그런 하야 요구, 하야 요구에 앞서서 탄핵이라는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구상부터 앞세우게 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아니 저는 공학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저는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 정도면 충분히 탄핵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또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고유의 권한인 탄핵권을 저는 발동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당사를 털고 당대표를 좀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음모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은 벌벌 기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양반들이 탄핵할 수 있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내쫓으라고 하는데 제가 나한테 되치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민주당이 그거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보편적인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도한 무속에 의해서 국정이 지배당한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진짜 그런
신념에 의해 가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그게 탄핵하는 법률적인 요건 이상 무서운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탄핵은 지금 당장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죠. 그 지지율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비위, 부조리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게 정확한 바로메타는 언론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뭐 대단한 존재인 양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죠. 최고의 기회주의 집단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쪽에 붙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100일 됐을 때 지지율이 85%였어요. 그때는 종편까지도 문 대통령 정부를 문비어천가였죠. 막 밀어주고 막 띄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손가락만 빨더니 권력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든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민주당 보십시오. 뭐 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로 털리고, 당 대표는 내일 모레 구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구잡이로 씹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야장창 숨만 쉬면 한 번 숨 쉬고 글 하나 쓴다고 하잖아요. 80%의 논리가 힘 좀 보여줘라. 힘 좀 보여줘라. 다들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가만히 있고 아니 그리고 당이 털렸는데도 국회의원들 많이 안 모였다면서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만사제 치고 와가지고 막 흥분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피켓팅하고 뭐 반대 성명이나 하나 내고 게다가 사과 요구를 해요. 사과 요구를. 아니 얘네들이 사과를 해드립니까? 사과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을 하질 않지. 그러니까 지금 힘이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언론도 저쪽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윤석열이를 씹어대고 야 얘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제 곧 그러면 이제 청명의 하야나 뭐 한식의 하야나 하야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느낄 때는 아마 이제 그때는 뭘 해도 윤석열이는 이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정치하면서 이제 대중 이론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밴드웨건 효과.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언더독 효과.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메인은 밴드웨건입니다. 그렇죠. 밴드웨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밴드 치면서 승자가 퍼레이드를 벌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세론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저기가 되는 집이네.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개싸움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심정적이고 내면적인 효과입니다. 밖으로 잘 안 드러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딱 2명이 가능했는데 DJ와 YS야. DJ와 YS야.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DJ도 아니고 YS도 아니면서 그것도 군소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지 못하는 정당이 그 언더독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코미디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언더독 되어 있는 정당이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투명인간 취급. 투명인간 취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밴드웨건으로 가야 돼요. 지금 언더독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사가 털리고 나서 눈물 보이신 부분은 이제 그때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는 강인하게 그리고 이 막강한 그런 화력과 투쟁력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역사의 어떤 혁명이라든가 또는 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우리가 죽음을 결사하자라는 것보다 사실은 뭔지 압니까? 우리 승리하리라. 이게 제일 먹혀요. We shall overcome. 그렇죠.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주 퇴진 집회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언제부터 했냐면 7월 중순부터 했어요. 7월 중순부터 했고. 7월 중순부터.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가요? 국민들 그러냐.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7월 중순에 이제 집회 나갔을 때 낮 2시에 나갔거든요. 통상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은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 2시에 하더라고. 우리 변희재 씨하고 처음 이제 보수 진보 합동 집회할 때. 그래서 왜 낮 2시 하냐 이렇게 더운데. 제가 또 이 더위에는 또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참 변희재 씨가 한숨을 딱 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대규모 대중 집회가 네. 이제 사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였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2017년 초 그 무렵이었단 말이죠. 그 겨울. 예. 겨울에 낮도시에 했으니 뭐 더위 이런 건 없잖아요. 아. 근데 낮도시에 그렇게 맨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낮도시로 그냥 완전히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있으신 그렇지. 분들이니까 겨울에 따뜻한 햇볕 쬐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낮도시로 완전히 예. 그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떼약볕이 내리쬐도 전부 다 낮도시 하다 보니까 여름 7월에 낮도시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태극기 드신 분들 한 몇 분 정도 나오세요? 근데 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많지는 왜냐면 않다. 타제 이 인간한테 줄 서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변희재 씨하고 같이 집회를 하니까 뭐 왜 그 변희재하고 같이 다니냐? 변희재가 과거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너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냐? 동의 안 하죠. 어? 지금 여전히 친박이에요? 박근혜는? 변희재는?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 태블릿 PC 문제나 아니 이런 태블릿 쪽에서는. PC는 네.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 씨는요. 네. 우리가 그 변희재 씨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은 윤석열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반대해 왔습니다. 네. 쭉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 그 증거가 태블릿 PC라는 그러니까 이제 것과 그거는 뭐 자기는 반대하지만은 네네. 저 민주 시민들까지 네네. 뭐 저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달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지금 그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대중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회라든가 민주당 또는 네. 야권이 네. 이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또는 뭐 대장동 특검, 네. 그다음 국정조사 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관철해 내야죠. 관찰은 내야 예, 됩니다. 아니 그게 실력입니다. 네. 그게 실력이에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현재 그 재임 중인 대통령도 끌어냈던 한국 정치 아닙니까? 네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김용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밖에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한다. 네. 이런 부분들. 네. 또 다른 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저 시민들에게 점수 매기세요 좀. 예? 점수를 매기세요. 지난번처럼. 점수를 예. 그거 엄청 압박받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저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2020년 4월 총선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네. 안 나온 의원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네. 아울러 대정부 공격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쫙 한번. 그거는 뭐 특정 기간을 딱 특정해서가 아니라 네. 전 기간 동안에 네. 활동 내역을 좀 시간을 두고 해서 올 연말까지 기한으로 해가지고 네. 이 연초부터 설까지 한번 집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존재감 없었다. 수박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무의도식. 그렇지. 무의도식 좋네요. 아니 지금 이 순간 벌써 이제 그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났는데도 예. 아니 저런 국회의원이 있었어? 저런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 동네에도 다 그러는 국회의원들이에요. 대점 휴업 상태 정치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러 배지를 달았습니까? 궁금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 한번 따져서 그거는 그야말로 그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정량적인 평가이면서 민주당 의원이 한 169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다음에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네. 시의원이나 도의원 하실 분들이 많아요. 네. 이미 열심히 지역구 관리만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번 조사했어요. 대선 네, 때 네. 저기 이재명 네, 맞습니다. 후보 선거운동 얼마나 했는지 네. 그 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네. 다 공개한 게 아니에요. 네. 로 데이터 음. 모든 데이터를 다 저기 이재명 대표 측에 넘겼습니다. 총선 때 그 반영될 겁니다. 그럼 거의 뭐 낙천운동본부 아니 뭐 하시는 셈이네요. 아니 그렇죠. 우리는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뭐 감정으로 인연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뭐 수박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했으면은 재평가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 세상에 그 수박이라고 안 된다? 인종주의죠. 그런 편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수박 저기 얼굴이 빨간
홍익인가? 홍익인가? 예. 김용민 그 이사장님이 네. 민주당 의원들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네. 뭐 악의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더 좀 잘 싸워 주십사 예. 하는 그런 취지다. 아니 겁쟁이들이 너무 많아. 네네. 아니 진짜 감옥 갈 각오를 가진 의원만 한 10명 있으면은 민주당 맞습니다. 이 모양 이 꼴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아니 이 인간이 뭐라고 뭐가 무섭다고 보세요. 강자 앞에선 약하고 약자 앞에선 강하고 이런 애들이 겁이 많아요. 자기 부인 앞에서 제일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부인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 좀 자료를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되감아서 보고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과거에 그 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 때 영상 봤는데 와 김진태한테 꼼짝도 못하더만 그 검찰총장 되고 나서는 막 뭐 여도 야도 상관 안 하고 막 그냥 들이받고 막 큰 소리 치고 땅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본받아가지고 한동훈이도 그러고 있고. 아, 그러네요. 근데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는 뭐 그냥 이렇게 몸 낮춰서 그랬던 윤석열입니다. 예. 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윤석열. 아니 상대가 버거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 아니 맞서 싸우면 돼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게 이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욱 전 장관 그 김병주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 네.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에다 두겠다. 국방부 네, 나가라. 네. 그랬잖아요. 그 인수위 네, 때. 네, 네. 그때 왜 대차게 음. 인수위 까불지 마라.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만 지시를 받는다. 아니 임기 시작하면 그때 옮기든가 이렇게 대차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은맥이 주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김병주 의원이 왜 이렇게 은맥이 주고 하냐. 대차게 나가라. 아이 그래도 좀 눈치가 보이겠어.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눈치 보다가 참 구속됐습니다. 이런 정말 구속됐어요. 황당무계한 일이죠. 어떻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도주의 우려로 잡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도주의 이야기죠.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기소되고 구속될 것 같으면 대차게 들이받으라고. 그게 더 나은 길이야. 봐줄 것 같아요? 뭐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쟁이야, 전쟁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 스픽스 첫 출연이시죠? 그렇습니다. 첫 출연에 왜 안 불러줬나 모르겠어요. 아니 저하고 첫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 우리가 서로 시간을 맞추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출연에 대한 뭐 소회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예. 또 지금 언론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언론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언론 보도가 너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기자들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만두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에 그 정신이 있지 않다. 예, 시대 정신은 레거시 미디어에 있지 않고요. 스픽스 같은 신흥 언론, 브릭스 언론, 브릭스 같은 언론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 박진영 선배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선배님 프로그램도 흥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정말 우리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시원한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